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감동 도깨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 하나 전해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함께 감동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저는 와타나베 미호입니다. 도쿄 도립복지센터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는 60세 팀장이죠.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7시 센터에 가장 먼저 출근해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제 신조입니다. 우리 센터는 일본 내에서도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을 자랑해요. 간병 로봇이 어르신들의 활동을 보조하고 자동식 배식기가 정확한 시간에 영양사가 계산한 식단을 제공하죠. AI 상담 시스템은 24시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줍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력 문제도 해결했고 통계 수치도 좋아졌어요. 와타나베 씨, 통계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야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훑어보니 모든 수치가 전년 대비 상승했군요.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2점.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미호 팀장님, 스기야마 할아버지께서 또 식사를 거부하셨어요. 신입 직원 나카무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스기야마 씨는 최근 들어 자주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자동 배식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영양은 완벽하게 계산된 식단인데 말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며 스기야마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계신 스기야마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스기야마 씨, 식사를 왜 하지 않으세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죠. 스기야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와타나베 씨, 밥이 맛이 없어요. 기계에서 나오는 음식은 마음이 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한쪽이 찌릿했어요. 마음이 허전하다니. 영양소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를 지나치다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간병 로봇이 노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지만 노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기계적인 움직임, 차가운 금속의 감촉. 모든 게 완벽했지만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었죠. 팀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사팀 사토씨가 저에게 보고했어요. 로봇과 시스템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 원칙을 고수하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족도 조사에서 4.2점이나 나왔잖아요. 사토씨는 망설이다가 말했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우울해하시고 직원들도 지쳐가고 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좋은데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제 삶의 기준이었던 효율성과 정확성, 그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 풍경은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기야마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음이 허전해요. 다음 날 아침 센터장 다나카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긴장했죠. 미호 씨, 복지부에서 특별 프로젝트가 있어요. 고령 친화도시 교류 프로그램인데 한국에 연수를 다녀와 줬으면 합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센터를 떠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센터장님,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젊은 직원들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다나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미호 씨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 센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마지못해 준비를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형식적인 프로그램일 거라 생각했어요.
발표와 통계 자료, 그리고 의례적인 환영식. 모든 국제 교류가 그렇듯이 말이죠. 출발 전날 제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야마다 씨에게 업무 인계를 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로봇 점검 일정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배식기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잊지 마세요. 야마다 씨는 조금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장님,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너무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쉬다 오세요. 그 말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저는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복지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읽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앞서 있었지만 뭔가 다른 접근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복지부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와타나베 씨 환영합니다. 이번 연수는 서울이 아닌 경북 지역 작은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인가요? 관계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고령 친화 복지 마을 중 하나입니다.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도쿄의 빽빽한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한국은 노인 복지에 어떤 기술을 주로 활용하나요? 전문적인 대화를 시작하려 했어요. 관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요. 정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비효율적인 감성주의겠지라고 생각했죠. 통계와 수치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차가 작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행복복지마을이라는 입간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에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기대했는데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죠. 숙소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됩니다. 관계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평범한 목조 건물이었어요. 최신식 설비가 없는 것에 실망했죠. 이런 곳에서 무얼 배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회관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넓은 홀에는 긴 식탁이 놓여 있었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죠. 여기가 우리 마을의 중심이에요. 마을 복지사 김소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저는 의아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나요? 어르신들은 각자 다른 영양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김소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본 메뉴는 같지만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정해요.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손맛을 내신답니다. 주방을 둘러보니 몇몇 할머니들이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간호사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다른 할머니는 나물을 무치고 계셨죠. 전문 영양사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치료이자 복지예요. 할머니들은 자신이 아직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시죠. 식당 한쪽에서는 몇몇 할아버지들이 모여 수세미를 뜨개질하고 계셨어요. 알록달록한 실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도 수세미를 만드시나요? 놀라서 물었죠. 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지금은 즐기세요. 만든 수세미는 마을 장터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아이들 장학금을 마련해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라면 이런 물건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얼굴에 보이는 뿌듯함은 어딘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노인과 아이들이 섞여 앉았고 직원들도 함께였죠. 우리 센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와타나베 씨, 여기 앉으세요. 김소영 씨가 저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 각종 나물 반찬, 구수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복지센터의 균형 잡힌 영양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시간이 중요해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가족 같은 유대가 형성돼요. 식사 중에 한 할머니가 제게 김치를 권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우리 김치 드셔보세요. 저는 어색하게 받아 먹었어요. 맵지만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반응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죠. 맛있죠? 내가 직접 담근 거예요. 그 자부심 가득한 미소에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 센터의 자동 배식기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조금 피곤해서 마을 회관 뒤뜰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마을의 방식은 분명 비효율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끌리는 구석이 있었죠. 혼자 계시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머리카락은 하얗지만 눈빛은 맑고 선명했어요. 네,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손히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도쿄에 가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셨군요. 언제 방문하셨나요?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래 전이죠. 5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때도 도쿄는 참 바쁜 도시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질문이 제 손을 멈추게 했어요. 일본에서는 누가 밥 해주나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갑자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모든 식사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제공되었죠. 누가 밥을 한다기보다 기계가 모든 것을 처리했어요. 우리는 자동 배식 시스템이 있어요. 영양사가 식단을 짜면 기계가 음식을 만들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럼 맛있나요? 또다시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맛있냐고요? 우리는 항상 영양균형, 위생, 효율성으로 평가했지. 맛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침묵을 읽으셨는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마 후 할아버지는 손에 작은 그릇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따뜻한 된장국이었죠. 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끓인 된장국이에요. 점심때 드시지 못하셔서 한 그릇 가져왔어요. 어리둥절한 저에게 할아버지는 그릇을 건네주셨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졌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단순한 된장국인데도 깊고 구수한 맛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런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한 숟가락에 뭔가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맛있죠?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정말 맛있네요. 솔직한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 손맛이 들어간 음식이라 그래요. 기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사람 손으로 만든 음식만큼 따뜻하진 않아요.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매일 서로를 위해 밥을 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반찬이라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들어줘요. 그렇게 서로 돕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 센터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지만 서로를 위한다는 그 인간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젊은 분이 먼 곳에서 오셨으니 우리 마을에서 배울 게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방식이 더 나을 때도 있답니다. 할아버지의 잔잔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정인 걸까요? 다음 날 마을 문화센터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활동이었어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프로그램은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김소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을의 대표 행사가 되었죠. 연습 중인 연극은 마을의 역사를 다룬 내용이었어요. 한국 전쟁 때 이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었죠.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기억을 나누며 자존감을 회복해요. 일석이조죠. 김소영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연습 과정을 지켜봤어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쟁 당시 기억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기도 했죠. 저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안 받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오후에는 정규 수업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활동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니까요. 연습 중간에 한 소년이 대사를 잊어버렸어요. 실수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여 주셨습니다. 소년은 다시 자신감을 찾아 대사를 이어갔어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실수는 곧 실패로 여겨졌죠. 하지만 여기서는 실수조차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우리 연극 어땠어요? 아직 연습 중이라 완벽하진 않지만 모두가 즐거워 보이네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완벽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여긴 많아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쳤습니다. 들어주는 사람. 우리 센터에는 AI 상담 시스템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기계는 말을 녹음하고 분석할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공감할 수는 없었죠. 오후 연습이 끝나고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앉아 오늘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어르신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죠. 미호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김소영 씨의 권유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관찰자로 왔을 뿐인데요. 망설였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참여자예요. 관찰자는 없답니다. 김소영 씨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저를 응원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일만 했던 저였지만 이런 따뜻한 분위기에 초대받은 적은 없었어요. 항상 업무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했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짧게 말했지만 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센터로 돌아가는 길 마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은 어르신들과 손을 잡고 걸었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셨죠. 이것이 진정한 복지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저는 마을의 작은 강가를 혼자 산책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30년간 믿어온 시스템적 접근법과 이 마을의 인간적인 방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센터의 모든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효율성, 위생, 안전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스기야마 씨의 마음이 허전해요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야마다 씨였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야마다 씨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저도 모르게 팀장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스기야마 씨가 식사를 완전히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어떤 불만이니? 로봇 간병인이 싫다고. 사람이 돌봐주길 원하신대요. 직원들도 지쳐가고 있어요. 시스템은 완벽한데 왜 모두가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어요. 일주일간 이 마을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된장국, 함께 밥 먹는 식탁,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연극,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손길. 야마다 씨, 우리 센터에 문제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떤 문제요? 우리는 사람을 잊고 있었어. 너무 시스템에만 집중했던 거야. 전화 너머로 야마다 씨의 혼란스러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일 돌아가면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사람을 너무 잊고 있었어. 효율성과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야마다 씨도 놀란 것 같았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상하게도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복잡한 기술도 완벽한 시스템도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김소영 씨를 만났어요. 내일이면 돌아가시네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좋은 혼란이에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소영 씨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변화는 언제나 혼란스럽죠. 하지만 그게 성장의 시작입니다. 도쿄에 돌아온 첫날, 센터의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모두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야마다 씨에게 물었죠.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팀장님이 전화로 하신 말씀. 다들 놀랐어요. 30년간 시스템만 강조하시던 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도 변했으니까. 첫 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센터에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다나카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마을밥상데이로 지정하고 싶어요. 자동 배식기 대신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날로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효율이 전부는 아니야. 때로는 비효율 속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어.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손편지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학교 아이들과 센터 어르신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날로 지정했어요. 로봇과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사람의 손길, 사람의 온기가 필요해. 처음에는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30년간 효율성만 강조하던 제가 갑자기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첫 마을밥상데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방은 난장판이 되었고 음식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죠. 스기야마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와타나베 씨, 오늘 밥은 맛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노력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요리에 참여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몇몇은 자신만의 특별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죠. 손편지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쓰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좋은 인지 훈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면서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죠. 로봇과 기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조적인 위치로 조정되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이 그것을 돕는 형태로요. 한 달이 지나자 센터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어르신들도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약물 사용량이 줄었고 우울증 지수도 낮아졌죠. 다나카 센터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호 씨,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행복복지마을에서 보낸 편지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소영 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죠. 팀장님, 새 연수생들이 도착했습니다. 야마다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복지사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센터가 한국 복지사들을 초청한 거였죠. 환영합니다. 저는 와타나베 미호입니다. 일어나 인사했어요. 짧은 오리엔테이션 후 센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로봇 간병인, AI 상담 시스템, 자동화된 건강 체크 장비 등을 소개했죠. 연수생들은 감탄하며 메모를 했어요. 일본의 기술은 정말 앞서 있네요. 한 연수생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으로 마을 밥상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주방과 식당이 있었고 벽에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두가 함께 밥을 먹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요리에 참여하시고 지역 아이들도 와서 함께 하죠. 연수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왜 필요한가요?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미소 지었어요. 1년 전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기계가 줄 수 없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걸. 그날 오후 모두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얘기했고 우리는 일본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서로 배울 점이 많았죠. 한 연수생이 물었습니다. 와타나베 씨, 이런 변화를 시작하기 어렵지 않았나요? 30년간의 습관을 바꾸는 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필요한 변화였어요. 최첨단보다 먼저 필요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몇몇 어르신들이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을 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효율성을 위해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연수생들과 헤어진 후 저는 로비에서 스기야마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밥도 잘 드시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지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스기야마 씨?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와타나베 씨. 오늘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일하니까 젊어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통계 보고서에서만 느꼈던 보람을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퇴근길 제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바라봤어요. 한국행복복지마을에서 모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이 내게 가르쳐준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신조가 되었어요. 사람이 답이었다.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일본의 효율적인 복지도 물론 훌륭하지만 대한민국 복지의 진정한 힘은
따뜻한 정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복지, 우리 곁에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또 다른 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 지금까지 감동 도깨비였습니다.